네, 지금부터 제3회 코가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송형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4월에 출범했던 코가스 포럼이 벌써 3회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코가스 포럼은 에너지 안보와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부는 한국가스공사 최연애 사장님의 인사 말씀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재 원장님의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고 2부는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됩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네 외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호명해드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강경택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재 원장님 소개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석순 비상임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주찬 비상임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김창식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신동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주식회사 한양 안영훈 부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외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네 외빈 분들 외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은 2부에서 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 최연애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연애 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애입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제3회 코가스 포럼에 함께해 주신 가스산업 전문가 및 내외 귀빈 여러분께 우선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바쁜 국정 운영에도 불구하시고 어렵게 이제 참석해 주신 우리 가스산업과 강경택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의 발제를 맡아주신 인하대학교 신현돈 교수님과 한양대학교 김진수 교수님,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태식 부연구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에 나서주실 고려대학교 이재승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김윤경 교수님,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경식 교수님과 전체 토론을 이끌어주실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오늘 특별히 일부러 참석해 주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현재 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그 포럼을 이렇게 가스공사에서 마련하면서 가장 큰 목적이 뭐 무슨 우리가 연구도 하고 공유도 하고 뭐 함께 어려움을 논의하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고 좋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명하시고 학식이 높으시고 고명하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출발점에서 이런 포럼을 발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제가 일일이 다 호명드리지 못한 점을 용서해 주시고, 또 여기 에너지 관련 또 전문 언론인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또 좋은 일, 뭐 잘하는 일, 또 잘못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지켜봐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그 가스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포럼이 계속 될수록 어떤 분들이거나 이제 그냥 참석해 주시겠다고 연락만 주시면 저희로서는 너무나 영광이고 잘 모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4월에 그 출범한 우리 코가스 포럼은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 가스 산업이 당면한 도전 과제와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에너지 안보와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전 세계는 지정학적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에너지 위기가 점차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이 예년에 비해 매우 길고 무더웠던 만큼 매서운 아주 혹한의 겨울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 그 전 세계 전문가들의 전망이고, 더군다나 우리 가스공사로서는 굉장히 그 조바심과 걱정이 많은 것이 바로 올 겨울에 2022년도에 그런 에너지 대란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 하는 그 전망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아주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천연가스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 천연가스 업계와 특히 우리 가스공사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이러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께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올 초에 또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또 강경택 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의견과 지혜가 잘 아마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스공사는 정말 공기업으로서의 그런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그 가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위를 맞아서 가족분들과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이런 귀중한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든 분께 그 행복하시고 건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재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재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축사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 원고가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오게 됐는데 와서 같이 이제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사장님 고민이 미수금 14조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본인이 우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도 정말 그 식사를 하면서 계속 가슴이 무거웠고요. 제가 뭐 그 답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열심히 가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뭔가 이 사장님의 근심, 노고를 좀 들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 연구원도 울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있는데 올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인력 유출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나름 이제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에 비하면 사장님의 고민은 정말 뭐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위로를 받고 갑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안보 그리고 또 가스 공급 안정성이 이제 가스공사의 굉장히 큰 임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저희들도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원 에너지 안보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부분에 계속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정보를 모으고 또 인력을 키워 나갈 테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좀 저희 연구원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제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스공사 이 포럼이 계속 번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에너지 안보와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자로 인하대학교 신현동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신현동 교수님께서는 쉘, 코노코필립스 등 유수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오신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신현동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신현돈입니다. 이미 사장님께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생략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가 에너지 안보와 자원개발을 주제로 이제 한국의 에너지 자원 안보의 현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해법을 도출해서 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원 공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한국은 93% 이상의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에 많이 이제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국가 예산의 한 20에서 30% 되는 규모의 돈을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데 쓴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한국의 기업들이 만약에 생산을 하거나 개발을 하면 뭐 전체적인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자원개발 특별법이 발효가 돼서 이제 시행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계절이나 아니면 중동의 화약고 이런 문제들로 국부적으로 아니면 국지적으로 항상 에너지 자원의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와 광물이 융합이 되는 시대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 때문에 그 배터리 원료들이 결국 뭐 리튬이나 다른 것들이 많이 쓰이고 코발트, 니켈 같은 것들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와 광물이 이제 융합되는 시대로 가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원들이 전에는 이제 공급 문제에만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런 탄소 중립 하에서 에너지원을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하고 믹스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대로 이제 뭐 1.5도 기후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일들은 평균값은 별 차이가 없지만 아마 극한 극대들이 계속 출렁거릴 가능성이 되게 크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뭐 순간적으로 많이 더워졌다가 또 어느 겨울에는 순간적으로 많이 추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은 평균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항상 발생되지 않는 상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전력이나 아니면 예비 에너지원이 항상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같이 해외 의존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비축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확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해외 자원 개발이나 아니면 뭐 국내 최근에 뜨고 있는 뭐 대륙붕 아니면 심해 개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공급을 갖다가 책임져야 되냐 하는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25%까지 자원 개발률을 높이겠다는 계획하에 실행됐던 것들이 2015년도에 15%를 피크를 찍고 계속 감소해서 작년 연말에는 아마 10% 정도만 한국 기업이나 회사들이 해외에서 확보한 자원의 개발률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한국은 이제 에너지 아니면 자원의 공급망에 크게 리스크에 이제 노출이 돼 있는 상태가 계속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원들을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 늘리고, 그다음에 뭐 수소 에너지, 그리고 화석 연료가 지금 현재 한 80%의 에너지원이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줄일까? 그 화석 연료의 대표적인 게 이제 석탄, 석유, 가스, 이런 순서대로 또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적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래서 석탄에 비해서 한 60%에 해당되는 가스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땅 속에 묻어야 되는데 그 묻을 장소가 다공질 매체인 대염수층이나 아니면 이미 생산이 돼서 폐공한 가스전 같은 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유는 해수하는 비율이 한 35%가 평균이지만 가스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많게는 95%까지 해수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CO2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30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면 불확실성이 큰데 그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플랜 B는 결국 국가와 공기업이 해결을 하거나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스가 중요한 일은 이제 탄소 중립에도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CCS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생산을 20년 하고 나면 그 뒤에 빈 공간에다가 CO2를 저장할 수 있는 장소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 국내에 가스전이나 아니면 석유가 있다고 하면은 뭐 도입 문제에도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이나 가스전이 그 저장소로서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저장을 하려면 석유 같은 경우에는 60일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한 1억 5천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국내에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런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10일치를 넘지 못할 겁니다. 저장하지. 그 얘기는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가스 도입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2주를 버티기 힘든다는 얘기죠. 그럼 뭐 발전량이나 다른 걸 생각하면은 리스크에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탄소 중립 시대에 수소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소 생산의 90% 이상이 탄화수소를 갖다가 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전에서 쓴 SMR이 실제 여기도 등장을 하는데 스팀 메탄 리포밍이라는 약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쓰이는 분야에 따라서 약자가 다 다르긴 하지만 탄화수소를 가지고 물을 뭐 1000도 이상 집어넣게 되면은 CO2랑 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리수소로 가게 돼도 당분간은 그 가스의 중요도가 무척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가스는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소 하나에 2개의 비율로 있는 원유보다도 훨씬 더 수소를 생산하기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동일한 수소를 생산할 때 CO2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스전에 대한 그 투자들이 아마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 개발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거를 자랑을 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을 수도 있고 해외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마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조용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한국의 아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회사들이 큰 회사들은 120년 넘게 회사가 유지된 이유는 이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확률이 낮고 리스크가 크지만 얘를 보충할 수 있는 큰 성공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률이 적용하려면 볼륨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적용을 해서 많은 국가의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해야 확률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1년에 하나씩 시추를 한다 그러면 10년이 가야 10개니까 그 사이에 회사가
망할 가능성도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럼 결국 자금 압박을 안 받고 국가의 중요한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거는 공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메이저 석유 회사 아니면은 공기업만이 이런 석유가스와 그다음에 CCS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화석 연료 중에서도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가스 산업이 엄청나게 향후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부 김진수 교수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김진수 교수님께서는 2019년부터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 중이시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 자원개발 전문위원과 자원경제학회 총무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한양대 김진수입니다. 자원경제학회 총무위원장은 작년에 이제 끝나고 올해는 다른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원래 제가 맡은 주제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하고 천연가스 안보고요. 원래는 이제 원고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쓴 글은 오늘 받으신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고민을 했는데 이대로 하지 않고 그냥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모두 다 인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뭐 에너지 아웃룩 관련해서 또 일을 좀 하고 있어서 아웃룩을 요새 그러니까 에너지 전망이죠. 장기 전망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전망 살펴볼 때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장기 전망하면 모든 기관, 국가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탄소 중립. 그래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대한 경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다 탄소 중립을 목적으로 이제 아웃룩을 전망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나 아니면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특히 쉘에서 올해 발표한 이 에너지 전망 시나리오 중에 에너지 섬 내지는 에너지 군도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탄소 중립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원래 탄소 중립해야 되니까 안보는 뭐 일단 약간 고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정책을 세워오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의 큰 트리거가 된 거죠. 뭐 안보를 그동안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여러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그런 얘기가 받아들여지진 않았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이거 에너지 안보도 그냥 이대로 바라볼 수는 없겠다 해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각국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탄소 중립하고 에너지 안보를 함께 고민하게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검토하는 이제 의견들이 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좀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당연히 대한민국도 탄소 중립해야죠. 정부에서 정책 목표를 세운 거고 가야 되지만 에너지 안보라는 게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약간은 희생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함께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는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자리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서 제가 글에 적어놓은 거는 글로벌 첫 번째는 이제 탄소 중립, 두 번째가 글로벌 공급 사슬의 변화, 세 번째가 통상 질서의 변화, 그리고 네 번째가 투자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그건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할 때 굉장히 어쩔 수 없이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에 의존해야 되고 제가 아까 에너지 섬 시나리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에너지 섬 시나리오라는 건 에너지 안보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게 다변화하고 다각화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옵션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다들 세계화의 시대가 끝나간다 또는 리저널리제이션, 즉 지역별로 아니면 이렇게 블록별로 묶이는 네 편 가르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보 입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다변화 다각화라는 수단을 이제는 우리가 고려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한 에너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자기 편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섬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고 한국은 근데 원래 애초부터 에너지 섬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반도이지만 북한의 존재로 그러니까 모든 공급 수단이 섬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국에 여러 가지로 불리한 변화들이 있으니 우리는 조금 더 강력하게 에너지 안보를 고민해야 되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원안보 특별법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특별법 자체는 이미 공표도 돼 있고 지금 이제 그 정부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시행령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 과정을 위해서 시행령을 공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행령과 규칙도 올라가 있어서 착착 제정 작업이, 그러니까 이미 공포는 됐고 내년 2월 6일 시행이니까 시행을 앞두고 나머지 시행령과 규칙 작업 그리고 이제 정부의 고시 작업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자원안보 특별법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참 감회가 남다르긴 합니다. 제가 2019년에 연구년을 영국에 갔다 왔는데 다녀온 다음에 이제 2020년 그때가 아마 1월인가 2월인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문동민 국장님이 계셨을 텐데 자원에 있어서 우리나라 자원 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해외 자원 개발을 전체 캐치프레이즈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로 해왔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부딪히고 정책의 동력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한번 안보를 가지고 키워드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그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재승 교수님도 오셨었고 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도현재 박사님이나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를 새로 정의해보자, 자원 안보를 정의해보자, 진단체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작업을 20년 초에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이제 법제화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뭐 이 자리에 오셨지만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님이라던가 오늘 이중영 정기위원장님도 같이 회의 때 항상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 주셨었고 김인경 교수님도 그렇고 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이고 산업부에서 열심히 법안을 추진해 온 게 물론 국회에서 발의가 2022년부터 이루어졌지만 굉장히 밑단에서 작업들을 많이 해왔고 그 결실을 2023년 말에 보게 된 것 같아서 그리고 4월에 올해 2월에 1월에 국회 최종 의결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2월에 공포가 되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했던 법률이 이렇게 공포가 된 게 감회가 남다르고요. 특별법의 내용 자체는 이제 쭉 보시면 되고 특별법 안의 주요 내용들은 법안에 쭉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런 특별법 제정에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기업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지금 뭐 민간 부분이 점점 들어와 있고 그러한 흐름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안보 입장에 있어서 공기업의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뭐 사장님도 말씀하셨고 그 신현동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공기업이 수행해야 될 역할, 그래서 가스 부분을 놓고 보면 천연가스 비축 계획, 공급 기반 시설 설치 및 운영, 대응 훈련 실시, 반입 명령 이행, 비축 자원 방출 및 사용, 국제 협력,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공기업이 그 여러 역할들을 해서 자원 안보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제정을 해놨고, 근데 코게스는 제가 알기로는 이 행위들을 이미 다 해오던 어떤 조치들이고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법령에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고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더 희망적으로는 법에 못 박는 것만 하지 말고 이런 행위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재정적인 또 금전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한 행위들 조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그러니까 법제화가 됐으니까 법적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재정 지원을 할 또 명분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업의 그 역할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민간을 포함해서 공급기관 그리고 수요기관 역할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법에 명확하게 정의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급기관이나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의무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무와 보상 방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상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비체계 마련 그리고 지원 투자 필요성을 마련해 놓은 것도 자원안보 특별법의 중요한 의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자원안보 특별법이 만능 열쇠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응 수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시작 정도 내지는 거버넌스하고 법적 근거를 이제 마련했다 정도의 의의 또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시작점으로 출발점으로 실질적인 이제 안보 강화를 위한 행위들이 아까 사장님 점심 시간에도 우리가 그냥 페이퍼워크로만 하지 말자. 법 만드는 거는 사실은 뭐
어렵지만 페이퍼워크입니다. 그 법이 실제로 이행되고 시행되고 수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들이 앞으로 후속 작업들이 쭉 잘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초석이다, 마일스톤이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스는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래 에너지 시스템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 다른 에너지원 구성이 바뀌더라도 가스라는 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가스가 상당 기간 천연가스가 역할을 할 거고요. 언젠가는 수소로 바뀌겠죠. 수소도 가스입니다. 그래서 가스라는 가스 인더스트리, 가스 인프라라는 건 우리 에너지 시스템에서 사실 안정성,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스라는 건 뭐 2050년이 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수소로 바뀔지언정 여전히 우리 에너지 시스템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까지는 천연가스 인프라를 굉장히 잘 구축해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해외 많이 다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가스 인프라를 이 정도로 갖고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기간 동안 가스 인프라를 이 정도까지 잘 만들어 왔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그 과거의 경험이라던가 이런 걸 바탕으로 뭐 에너지 안보 그리고 바뀌는 에너지 시스템에서도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 그리고 천연가스가 분명히 역할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재조명, 재평가해서 뭐 끊임없이 지원이나 아니면 대응 수단 마련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에너지 안보를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결국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안보 그리고 국민 생활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 치고는 국민들이 그리고 전체 정부에서 산업부는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산업부 이외 다른 정부에서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중요하다라고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에너지 업계에 계신 분들, 에너지 학계에 계신 분들만 그렇게 외치지 이게 전체 우리나라 경제로 놓고 보면 우선순위를 꼽아라라고 했을 때 항상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원안보 특별법도 만들고 에너지 위기 상황도 몇 번 겪으면서 더 이상 이 에너지라는 것을 후순위로만 밀어둘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더 밖에 열심히 설명하고 우리 국민들께도 납득이 되도록 뭐 설명하는 작업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식 부연구위원님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부연구위원님께서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워싱턴 코리아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컨설턴트를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산업정책실에서 부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스정책연구실에 있는 김태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가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니까 좀 떨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천연가스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 12월부터 가스 연맹에서 발주를 하고 가스 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이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를 마무리했고 그 연구 결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시기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실 유럽 시장에 대해서 먼저 세계 LNG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지장을 받고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LNG 시장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밸런싱 마켓이라고 해서 아시아 시장의 LNG의 그런 잉여 물량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유연성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가스의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 시장에 나오는 현물 LNG 현물들로 지난 22년 그리고 2023년 겨울을 나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원래 이제 천연가스 수요의 약 42% 정도를 LNG로 유럽이 충당을 하면서 겨울을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럽은 이런 밸런싱 마켓에서 벗어나가지고 아시아와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과 LNG 도입 경쟁을 하는 주요 수요처로 부상을 하는 상당히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앞으로도 이런 양상들이 이건 단기적 양상이 아니고 앞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가스를 상당히 줄이고 지금 오늘 기사에서도 났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산 유럽으로 가는 가스들이 올 연말에 그 운송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 운송 계약을 아마도 연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 상황이 더 타이트해지고 이런 LNG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모든 아시아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점을 좀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리고 여기에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방안 중에 여러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지만 뭐 다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힘들고 제일 중요한 거 몇 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 몇 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먼저 에너지 가격 기능의 그런 정상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가스 가격이 원료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 14조 이상의 미수금을 발생시키고 사장님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만 오로지 그 미수금 문제가 사장님만의 힘든 문제, 공사가 힘든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국가 수급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이 있을 텐데요. 장기 천연가스 계획에 보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도입할 때 도입선을 다양화한다든지 그리고 도입 계약을 유연화한다든지 그런 옵션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옵션들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많은 계약을 맺었어도 그게 모든 게 100%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확실한 방안은 절약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제대로 기능을 해서 정말 가격이 비쌀 때 소비자들이 절약의 요인이 생긴다면 수급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2023년을 거치면서 도매 가격의 상승 부분을 대부분을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2022년, 2023년에 겨울에 온화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날씨로 인한 수요분도 많았지만 소비자의 행동 변화라든지 그리고 연료 전환 그리고 연료 효율의 개선 등으로 아끼게 된 가스가 유럽 전역에서 10억 입방미터 이상으로 IEA 보고서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가격 체계가 상당히 작동을 해야만이 소비자 절약 요인이 생기고 정말 가스 가격이 비쌀 때는 우리가 절약을 함으로써 수급 안정을 좀 더 쉽게 용이하게 이룰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가 지금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보 조항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는 게 저희 연구에서의 그런 검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모든 모든 원료비를 요금에 태워서 국민들에게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제대로 이렇게 정교한 설계로 그런 에너지 가격의 그런 변동성을 스무딩할 수 있는 원료비 연동제의 그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가 시행될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년을 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그 유보를 시행할 때 과연 그 효과가 미수금을 차치하고라도 국가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경제적 그런 분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유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유보를 실시하게 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한다든지 그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유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 연구에서 도출을 했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비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가스공사가 이제 도매 사업자로서 비축 공급의 의무가 있고 비축의 이제 의무를 사업을 하고 있은 이유로 그러니까 그 사업 이후에 단 한 번도 비축 가스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저희 이번 연구에서 들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저희 지금 현재 비축 가스 같은 경우는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만 아마 사용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쟁이라든지 정말 극한의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이제 비축 물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축을 우리가 너무 경직적이게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비축의 기능은 당연히
수급 안정의 기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가격 안정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비축 물량을 사용할 수 있다면 수급 안정뿐만 아니라 원료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가격 안정의 역할을 또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축 물량의 사용을 뭐 좀 더 유연하게 푼다든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비축이라는 개념만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비축을 물량을 사용했다는 말은 무슨 국가에 엄청난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개념으로 뭐 재고 운영이라든지 전략적 그 완충 재고라는 좀 새로운 좀 더 부드러운 용어의 도입을 통해서 비축 물량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하고 이렇게 경제적 이익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제 그 기고문에서 썼던 거는 이제 발전 시장에서의 그 연료 확보 문제인데, 이 부분도 거의 비축과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기고문에 없는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도입 계약의 유연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입 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장기 도입 계약이 수요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도입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기 계약이 그 수요보다 서플러스가 잉여가 있기 때문에 그 장기 계약들을 목적 제한을 푼다거나 그런 유연한 방안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기 계약을 새로 맺을 때 지금 현재 뭐 도시가스 수요는 상당히 스테이블한 상황이지만 발전용 수요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그런 정책에 따라서 그런 수요의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연성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잉여 물량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좀 더 유연한 계약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동남아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전 세계 LNG 수요를 이끌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잉여 물량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면 트레이딩을 통해서라도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방안은 상당히 많은데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세 분 모두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네, 먼저 오늘 토론의 좌장이신 이종영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정기위원회 위원장이시자 한국에너지법학회 초대 회장으로 계십니다. 또한 과거 한국환경법학회 회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재승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유럽학회장이시자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유럽연합에서 장모네 석좌 교수로 선정되시는 등 유럽 정치경제, 외교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김윤경 교수님께서는 과거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와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에너지 환경경제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현재는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의 이사이자 산업통상자원부 정기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경식 교수님께서는 과거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본부에서 부연구위원을 지내셨고 현재는 한국경제학 연구학회 편집위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후변화 융합학부장으로 계시며 기후 및 에너지 계량경제학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토론자분들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좌장이신 이종영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종영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지금 오늘 테마가 에너지 안보와 천연가스 안정성에 관련된 건데, 사실상 저는 이제 우리나라 아까 전에 우리 발제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가 약 93%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화석연료, 뭐 천연가스, 그다음 석유 이것을 비하면 거의 한 100% 가까이 다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항상 생각되는 것이 야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 땅을 잡을 때 위에 금수광산이라는 위에 것만 보고 잡고 그 땅 밑을 한번 안 봤을까 이제 그런 걸 항상 조금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아닐 거다. 우리 당군 할아버지는 현명하신 분이고 아주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숨겨놨을 것이다. 그래서 뭐 옛날에 울산에서 조금 뭐 흔적을 보였고 이번엔 또 대왕고래도 나오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데다 숨겨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나오기 전까지 이제 우리가 좀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은 천연가스 그 자체로마도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은 또 하나가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가늘성 문제라든지 또는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동성이 아주 민감할 수 있는 LNG 발전소와 관련된다 보면은 사실상 천연가스의 공급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와 다른 에너지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테마를 개최해 주신 우리 가스공사에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는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를 만들고 또 이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중지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포럼을 개최를 해준 것은 아마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기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토론자는 이제 세 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우리 고려대학교 이재성 교수님께서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방금 김용경 교수님, 그다음에 남경식 교수님 아마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재성 교수님한테 먼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재성 교수님 소개 중에 하나가 아마 저도 궁금하지만 여러분도 궁금할 거예요. 이게 중에서 장모내 석자 교수님으로 지금 계시는데요. 도대체 장모내가 장모님의 석자 교수인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그거를 붙여서 쓰면은 장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서 되는 걸로 되는데요. 장모네는 프랑스의 프랑스 사람인데요.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장모네의 석탄 철강 공동체의 그 아이디어가 지금의 유럽 연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 그 설립자였던 장 모네를 기리면서 전 세계에서 유럽을 연구하는 학자들, 전문가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그 석좌 교수직을 이제 부여를 하는 이제 그런 자리인데 외람되게 제가 몇 년 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이재승입니다. 네, 오늘 존경하는 최현애 사장님 그리고 강경택 과장님 그리고 여러 전문가님들 모시고 코가스 포럼에 참가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코가스하고 또 여러 해 동안 천연가스 연구회를 비롯해서 코로나 이전이었습니다만은 굉장히 한동안 활발한 대단히 활발한 활동을 해 왔었는데 지난 여러 해 동안 사실 여러 이유로 코로나도 있었습니다만 또 그 전에 여러 정치적인 또 이유로 이런 자원 안보라든지 에너지 안보를 논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굉장히 축소된 감이 있었습니다. 자리가 축소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대응하는 역량도 충분히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G7 플러스, 글로벌 피보털 스테이트 이런 얘기들을 국정 과제로서 그 국정 과제의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G7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세계 10위권 G10에 들어가는 경제력 그리고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충분히
그 세계 10위권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저는 한 나라의 경제력은 한 나라의 에너지 역량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G7 플러스 G9, G10을 생각한다면은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에너지 안보 역량이 G10급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보다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의하는 에너지 안보 논의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에너지원이 있지만 천연가스는 여전히 한국의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기존에는 천연가스를 이제 브리징 에너지,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단계로서의 중요성을 많이 부각을 했지만 저는 최근에는 이 베이스로드, 아주 기저 에너지원으로서도 상당한 역할을 앞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력하고 가스 공급, 특히 이 에너지 공급을 굉장히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제 공공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시장제인데 이 두 가지가 종종 혼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수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좀 혼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가스공사 같은 기업이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이 이 충격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기업의 또 기능이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또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의 좀 불합리한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보는 공공재입니다. 저희가 에너지 안보 했을 때 주로 에너지 얘기를 하지 안보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안보는 국방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이 에너지 안보는 개별 기업의 그 이익뿐만이 아니라 공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역할이란 얘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에너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이 공익성에 부합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보는 이 공공재가 되다 보니까 종종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시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뭐 말하자면은 이 축구 경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비수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가스가 수비수는 아닙니다. 수비수 역할도 해야 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수비수까지 굉장히 큰 범위를 지금 이 담당하고 있는 그 역할이 천연가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가스는 대단히 정치적이고 또 국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국제 정치학자입니다. 그 외교하고 국제 관계의 측면에서 에너지 문제를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두세 가지 정도 2024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국제 정치 변수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 하나만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선입니다. 저희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후에 미국 행정부가 어떤 행정부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미국 에너지 정책 기조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어떤 플레이어로서의 그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서 한국의 주어지는 영향력, 임팩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과 미국과 간에는 에너지 대화 그 기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이르는 요 핵심적인 전환기 동안 한미 에너지 대화를 한미 동맹의 일환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또 반드시 이 천연가스 우리가 이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
LNG 시장에서의 그 유럽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김태식 박사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가스 시장이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인식이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LNG 시장은 다시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화해 가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급 측면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뭐 중동의 여러 가지 상황들, 남중국해에서의 갈등들, 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전략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력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격과 물량을 가지고 이 대비를 하기에는 한국이라는 경제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G7, G10을 겨냥한 에너지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의 그 질문에 우리의 정보력이 G10 수준을 맞추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지만 이것을 뭐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저는 뭐 가스공사를 비롯해서 학계 전문가 이쪽에서 물론 뭐 정부를 포함해서 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력과 또 정보 공유와 그리고 연구 분석력 이 부분이 갖춰져야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자님께서 당군 할아버지가 그래도 좀 숨겨놓은 게 있으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숨겨놓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찾은 것 같습니다. 인력입니다. 저희는 땅에 묻혀 있는 그 자원은 별로 없지만 이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에너지 부분에서 개발을 특히 공기업에서 지난 한 10여 년간 10년 가까이 충분히 인력 개발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런 인력의 그 성장, 교류 통해서 그 정보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김진수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저희 에너지 안보라는 것이 방어력도 있어야겠지만 복원력이 그 위기에 대한 대응력, 복원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비축이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한국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이 복원력, 리질리언스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그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성 교수님은 국제정치학 전공인데 가스 분야에 특히 이제 국제정치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당히 시각이 이제 넓은 이제 그런 쪽입니다. 아마 어떻게 가스공사에서 이재성 교수님 모신 거는 정말 가스공사 탁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윤경 교수님. 네, 저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김윤경입니다. 제가 이제 토론을 좀 하려고 일단 글을 좀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기고문 주셨던 거 그거를 기초로 토론을 만들어서 아마 아까 발표 들으셨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분이 다 너무 애드립으로 발표를 잘하셔서 사실 제가 토론을 애드립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저는 세 분의 발표나 이 기고글은 뭐 제가 또 뭐랄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세 분의 발표가 에너지 안보라는 큰 주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가스 산업 에너지 안보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점 제시하고 대책 마련하고 대응하는 흐름까지를 연결하고 있어서 스토리텔링이 매우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1차 포럼에서도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 포럼의 주제나 구성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완성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어서 제가 가스공사 저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기고문에서는 일단 김태식 박사님이 먼저 이제 기고문이 나와 있는데 이제 김태식 박사님의 경우에는 가스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스 산업이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격 체계 개선이나 가스 비축 제도나 발전 연료 확보 유인 강화 등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해볼 만한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SBL이라고 하는 스트레티지 버퍼 LNG라고 하는 제도를 민간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산성이 당연히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지만 가스탱크 같은 그러니까 계약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일본 국내에 가스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를 하고 있어서 그런 방법도 우리나라 구조에서 맞을진 모르겠으나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그런 과제들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 활동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탄소 중립이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또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가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역할을 보다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가스공사의 미수급 문제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괴로워하시는 문제이시기는 한데 그래서 쉽지 않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씩 그러니까 너무 빅 스텝으로 말고 베이비 스텝으로라도 조금씩 좀 푸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역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현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자원 개발 필요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서 이 자원 개발이 얼마나 유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나라 석유가스 개발률이 한 11% 정도고 일본 같은 경우에 자주 개발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2020년에 자주 개발률이 40.6%였어요. 그러니까 40%대에 진입을 했고요. 2021년에는 40.1%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이 자주 개발률 공표를 한 게 2020년도 기준인데 2022년도에는 33.4%로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분모가 소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이 회복이 되면서 소비량이 많아져서 자주 개발률이 하락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0%에서 33.4%가 떨어져도 적어도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석유가스 소비량의 30% 이상을 일본 기업이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하고 너무 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원래 초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2030년 자주 개발률 목표를 40%로 설정을 했다가 아까 제가 2020년 자주 개발률이 40.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조기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2030년 목표를 2021년에 6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50% 이상으로 향상을 시킵니다. 상승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50% 이상은 일본 기업이 확보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에너지 여건이 비슷하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본은 자국 내에서 석유하고 가스 생산량을 소비량의 1, 2% 정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국내 생산량이 제로거든요. 일본이 아주 미세하지만 저희보다는 여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여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쁜 여건 하에서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에서도 언급됐듯이 이제 자원 개발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공급망 문제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자원 개발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뭐 저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고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자원 개발을 하자고 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석유하고 가스를 다 자원 개발로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서 각각의 방법들이 서로 대체되고 서로 보완하는 이런 기능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급 방법을 하나로 하면 거기에 몰리기 때문에 어떤 지정학적 위험이든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든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손쉽게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갖고 있어야 이쪽에서 뭔가 일이 났을 때 저걸로 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금융자산에 투자를 할 때 뭐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금융자산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방법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까 메이저도 그 사업에 분산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사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경우에 에너지 공급 확보 방법 자체를 여러 가지로 촘촘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조금 더 안정되고 그나마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여러 개의 방법을 한꺼번에 다 같이 활용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자원 개발이 조금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진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약간 또 이제 애드리브로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토론한 거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미중의 무역 전쟁이나 코로나 이런 거 계기로 해서 기존에 저희가 국제적 분업을 통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 그래서 조금 비용이 저렴한 나라로부터 물품들을 구입을 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성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나라가 먼저고 우선은 자국이 먼저고 내 나라 거 먼저 해결하고 다른 나라한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과 같은 대응의 형태는 이제는 유효성을 좀 상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가 블록화되고 우리가 동맹국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존처럼 저렴한 비용을 쫓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당연히 올라가긴 할 거고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각 이제 개별 법들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까지 마련을 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이제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는 위기 대응력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대응력을 실제화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같이 넣고 있어서 효과성도 구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보 대응에서 저는 가스공사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는 기대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거는 기대도 매우 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가 하셨던 역할이라든가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서 이제 가스공사가 당연히 가스에 대한 핵심 공급 기관으로도 지정이 또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뭔가를 더 하라고 이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포럼도 이렇게 잘 구성하시는데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당연히 이 저력을 생각하시면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종종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들 말씀드리면서 방파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방파제 덕에 국민들이 맞아야 되는 영향을 훨씬 줄이고 있고 완화시키고 있고 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방파제 역할을 하시는 것 때문에 재무 손실이 그냥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의 대물 손실을 보시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저 같은 국민이 조금 더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한대의 봉사만을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건 학교가 저한테 요구를 하는 거라서 공사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공사가 존재를 해야 방파제 기능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핵심 공급 기관으로 지정되신 걸 통해서 조금 더 재무적인 손실도 좀 만회하시고 좀 더 본격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하신 이 세 분의 내용이 공사가 지금까지 하셨던 거 이상으로 에너지 안보 그리고 가스 안보에 기여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 신 교수님 기고하신 글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에너지 공기업들이 에너지 안보를 지키겠다는 도전 정신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도 가스공사를 비롯해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그런 도전 정신과 역할을 조금 더 맡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게 그 두 분의 토론하는 걸 가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정치학 하시는 분하고 경제학 하시는 분이 생각은 좀 다른데 접근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르는 가스공사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인데 시작에서부터 논리 전개는 참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아마 가스공사의 저력을 넓히는 데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김윤경 교수님은 발제자한테 질문은 하시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 토론자로 이제 외국어대학교 남경식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후변화융합학부의 남경식입니다. 먼저 이 에너지 안보와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과 관련된 귀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신현동 교수님, 김진수 교수님, 김태식 박사님 귀중한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김윤경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약간 애드립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도 좀 당황하긴 했는데요. 저도 뭔가 좀 애드립으로 좀 뭔가 좀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고문과 오늘 발표한 내용이 약간 차이가 좀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 김태식 박사님께서는 뭐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전략적인 수급 계획 수립, 뭐 연료비 연동제의 필요성, 천연가스 비축 제도의 개선, 뭐 발전 사업자들이 뭐 연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는 유인 체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고 오늘 거기다 뭐 추가적으로 하나 얹어주셨고요. 그리고 신현동 교수님께서는 이제 에너지 안보가 우리나라가 좀 취약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관점에서 해외 자원 개발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김진수 교수님께서는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국제 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변화가 크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우리나라에게 큰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이제 제정과 그에 기반해서 에너지 공기업의 명확한 역할 정의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네, 이 세 분의 이제 발제를 듣고 나서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정확한 생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가스공사 역할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요. 일단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는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후변화융합학부의 이제 설립학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저희 학부가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저희 학부가 이제 기후변화융합학부의 이제 아이덴티티가 뭐냐면은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육성해 나가자라는 이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꼭지로 이제 커리큘럼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를 감시를 하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의 정책을 고안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시스템 모델링을 하는 걸로 이제 모델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생들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후 에너지 정책을 이제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갖다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만 연구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은 경제 성장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성장과 탄소 중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점진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항상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점진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이란요, 그냥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이 에너지 트릴레마라는 것을 잘 고려하는 정책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너지 트릴레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에너지 안보, 에너지 형평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친환경성 이런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기후변화 정책을 갖다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 가지 목표가 서로 상충돼 가지고 하나가 잘 되어지만 하나가 힘들어지고 이런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안보가 2023년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2점이고 그리고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27위로 굉장히 낮게 이제 평가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거든요. 근데 이런 10대 에너지 소비국이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가 낮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거기서 특히 에너지 안보 전세가 굉장히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에다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안보라는 것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정의를 명확하게 하면요, 에너지 안보란 현재 및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안전적으로 충족하고 공급 차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회복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입니다. 국가의 역량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서 국가 공기업이라든지 정부의 역할이 여기서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가 이제 점수가 낮게 된 평가된 이유는 일단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지리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갖다가 외부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뭐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옆주에서 금방 땡겨올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 땡겨올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는 섬으로 사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급하게 땡겨올 수 있는 국가도 없고 당장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드도 해외랑 연결되어 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최다 전력 수요를 갖다가 관리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요 에너지 안보의 개념이 그냥 단순히 공급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공급의 안정적 공급 분야뿐만 아니라 수요 기반의 에너지 충격의 가능성까지 고려하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문제가 더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그 뭐 공급망을 잘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의 장기적인 보건력도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인프라 보호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이제 안보 조치의 이제 중요성까지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당연히 민간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나 아니면 정부 주도나 아니면 공기업이 명확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천연가스는 이제 급전원으로서요 전력 수요의 변동성이 큰 현 시점에서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기후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이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들이 온도의 기온의 변동성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2010년 이후로요, 되게 전력 수요의 온도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의 변동성도 점점 커져서 에너지 수급이 이제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 8월에 폭염, 2021년 2월에 한파 이럴 때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 그때 제대로 대처할 수는 있는 방법은 수요를 줄이거나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급격하게 늘리는 방식일 텐데요. 사실 이렇게 더울 때, 급격하게 엄청 더울 때, 엄청 추울 때 에너지 수요를 줄이라 그러면 그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때는 그만큼 그때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낮을 때이기 때문이죠. 가격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후생 수준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의 이제 변동성이 점점 커지면요, 당연히 전력망의 불안정성도 점점 커질 거고, 그럴 때마다 이 천연가스의 급전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 10월에 전 세계의 에너지 수도라고 불리우는 이제 휴스턴에서 진행된 전미에너지 경제학회에 다녀왔었고요. 그 이후 1년 뒤인 2023년 11월에는 CNPC라고 중국의 석유가스 집단공사라는 이제 중국의 석유가스공사의 최후 추정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이제 김태식 박사님랑도 같이 다녀왔었는데요. 이런 두 건의 해외 출장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배움은요, 전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은 천연가스를 단순히 그냥 에너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거 갖다가 사용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쓸까, 뭐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공급할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2대 강국들은요, 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혹은 탄소중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천연가스를 굉장히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원으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 시스템 혁명을 좀 이루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천연가스 생산을 갖다가 줄이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의 생산과 재고를 점점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가 특히 산업용 다양한 산업과 발전소에서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천연가스를요, 그냥 뭐 발전원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풍력, 태양광과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와 같이 전력 생산을 통합시켜서 같이 발전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데 이용하기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를 바이오매스, 지열, 수소, 뭐 에너지 저장 장치, 뭐 CCUS 등과 같이 동시에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발전시켜 가면서 에너지 시스템, 장기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천연가스의 공급 안정성은요, 뭐 에너지 안보, 단순히 뭐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달성,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의 상승, 개선까지 해서 이런 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기후 에너지 정책은요,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에너지 안보의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의 에너지 공기업 주도로 천연가스의 공급 안정성을 위해서 공급의 다각화, 말씀하셨던
발제하신 분들이 말씀하셨던 공급의 다각화, 전략적인 수급 계획, 해외 자원 개발, 뭐 합리적인 가격 체계, 통합 자원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저희 나라를 얼른 한시바삐 갖춰져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면요, 우리나라가 이 장기적으로도 기후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수월함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뭐 고귀한 토론을 저희들이 들었고요. 이 토론하신 것 중에서는 아마 그 일부는 오늘 발제자님한테 질문 사항도 있을 것 같고 좀 준비를 좀 해주시는데, 우선 뭐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프로에 계시는 분들의 질문도 받아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라든지 뭐 의견이 있으면 박진욱 변호사님. 예. 오늘 좋은 발제 토론 잘 들었습니다. 뭐 많이 배웠고요. 특히 이제 이재성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질문으로 하셨던 레질리언스 복원력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그래서 이제 질문을 또 김진순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저기 2021년 특히 22년에 이제 러브 전쟁 나기 전까지 구매자 시장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가스 시장이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데, 안타까운 게 그때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탄소 중립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가지고 또 천연가스 수급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맞물려가지고 조금 공사가 좀 자율적으로 했더라면 조금 더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경우에 이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가스 수요 사실은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또 있고 그 또 뒤에 국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에너지 부분에 묶여 있는 공기업들 또 민간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다 묶여가지고 조금 제때 설비나 이런 부분 수급에서 제대로 도입 측면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조금 극복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최근에 헌재에서 탄소 중립 그 기본 계획의 국가 계획을 그 헌법 불합치 발전계를 가지고 조금 더 환경이 안 좋아졌습니다만은 이 탄소 중립이란 게 하나의 목표이고 뭐 그 지향점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훼손되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가 계획 측면에서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혹시 프로에 계시는 분 위원장님, 제가 한 분만. 예. 제가 10분에 딱 나가봐야 위원장님 10분에 딱 나가봐야 돼서 혹시 답변을 먼저 해도 될까요? 그래요. 네, 워낙 발표를 잘했기 때문에 특혜를 아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에 오늘 차관님이 과에 방문을 오는데 제가 그 행사 사회를 맡아가지고 원래 3시 10분에 행사 종료라서 딱 그렇게 시간을 맞춰놔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승 교수님 리질리언스라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에너지 안보는 국방 안보랑 다른 점을 하나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국방에 있어서는 억지력 자체,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에너지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사실은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재화이기 때문에 위기는 발생한다라고 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얼마나 잘 우리가 흡수하고 또는 빠르게 회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비축이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가스라는 이 물질의 특성상 비축을 우리가 계속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들이 있을까는 사실 자원안보 특별법안 준비하면서 아마 시행령 신규칙 그리고 정보고시에 굉장히 자세한 항목들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자원안보 진단체계라는 걸 수립했고 그 진단체계 내에서의 대응 수단은 예를 들어 자원개발률을 일정 부분 이상 가져간다던가 아니면 비축 이외에 비상시 반입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사장님 그 오찬 때 말씀해 주셨는데 숙련도 높이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 상황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놀라서 아무 액션을 취하지 못하면 결국 대응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실질적인 대응 훈련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숙련도도 높이고 당연히 다변화해야 되고 외교나 국제 협력에서도
에도 나서야 되고 R&D 투자도 해야 되고 환경 규제 대응이라던가 아니면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인력 풀도 구축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각 항목들을 쭉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걸 하려면 비상시가 발생했을 때 뭘 해야 되는지도 쭉쭉 준비를 해놓지만 상시에 또는 평시에 대응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떤 수단들 기초 체력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사실 추가적인 투자라던가 아까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공사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수금 14조 가스공사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에너지 전반적으로 공기업이 추가적으로 이런 안보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 제가 뭐 여러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요금의 정상화로 돌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실 가격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이게 국민에겐 고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정부와 공공기관은 여름철에 이제 온도 설정을 28도로 해놓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아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약으로 우리가 절약하는 에너지량으로 따져보면 큰 변화가 없거든요. 지금 에너지 위기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음에도 그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줄이지 못하는 이유 분명히 뭐 캠페인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저도 에너지 시민연대 활동하면서 에너지의 날 해서 전등 끄자 이런 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요인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해외에서 비싸게 사왔으면 우리가 에너지 가격이 2020년보다 2023년이 높고 그리고 2024년이 조금 더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수입액 기준으로는 2022년이 2023년보다 500억 불 정도 약 많이 수입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많이 썼냐? 아니요. 가격이 그만큼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1,700억 불 정도 수입하는데 우리가 2022년에는 2,200억 불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충분히 국민들께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해외에 돈을 썼다. 그래서 그러한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이 복원력이라는 걸 마련할 수 있고 사실 이제 박진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에너지 기본계획이라던가 법제 측면에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근데 오늘 또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진수 교수님. 혹시 프로에 혹시 질문하실 분, 오늘 내가 이 질문을 안 하면 집에서 잠을 못 자겠다라고 하시는 분 없으세요? 예, 없으면 우리 발제자님 두 분, 그 토론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아까 하시다가 뭐 충분한 시간을 못 가졌다라고 하는 거,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인동 교수님부터. 예. 시간이 지났긴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해외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나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을 얘기는 했는데 계속 매년 이런 것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과거 경험상 돼서 이게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뭐 이제 아시는 대로 뭐 정권 바뀔 때마다 엎었다 팠다 계속 반복하면 그냥 가다가 중단하면 미국 같은 경우 또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가다가 뒤로 오니까 20년이 지나도 그 축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자원들은 뭐 1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이미 늦은 거예요. 뭐 암으로 비유하면 뭐 간암이랑 비슷할 수도 있죠. 이미 증상이 나오면 뭐 대책을 세울 수가 없을 거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준비를 하면 이게 아마 효과는 10년 뒤에 날 거예요. 근데 뭐 정부 임기, 뭐 사장님 임기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아마 실천하기가 되게 어렵고 거기에 이제 재무적인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이제 빚더미에 있으니까 아예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몰려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뭐 한전이나 이제 가스공사 같은 상황이라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모든 오늘 있었던 논의가 무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예, 김태식 박사님. 네, 저는 김윤경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비축 관련해서 조금 일본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면 이제 SBL이라고 해서 전략적 완충 재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그리고 조금액이라는 그런 단체가 기금을 조성해서 가스 사업 판매와 도입과 판매가 동시에 가능한 사업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이 전략적 완충 재고라는 것은 수요보다 좀 한 카고 또는 두 카고 이상의 그런 좀 더 잉여 물량을 도입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도입하고 판매를 하다가 비상시에는 경제산업성에서 지정한 사업체, 뭐 발전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스 사업자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전략적 완충 재고를 도입했습니다. 이거의 시사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축이 상당히 경직적인 상태인데요. 저희 이제 가스공사가 도입을 할 때도 상당히 제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입을 하거나 그런 자유가 없고 기본적으로 수급 계획에 따라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런 완충 재고의 개념이 있고 가스공사가 좀 더 잉여 물량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좀 제도가 있다면 비상시에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또 연구에서 검토했던 그런 해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비축과 관련해서 좀 더 연결시켜서 좀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런 많은 또 해외 사례들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보니까 여기에 프로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눈을 이렇게 초랑초랑하게 뜨시고 아주 주의 있게 들어서 정말 이 오늘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나하나의 발제자, 토론자의 말을 놓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세상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것은 하고 또 이것을 나름대로 정책의 중요한 내용으로 아마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주 주의 깊게 메모도 하시고 그다음에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 우리나라 가스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계시는 우리 강경택 과장님 나오시는데 한마디 좀 해주시죠. 좀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발제해 주신 분 그리고 이제 토론해 주신 분들이 전부 다 공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주셨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주최 측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정책에도 반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나왔던 말씀들 중에 요금에 관련된 말씀이 많았는데 요금 또는 미수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산업부도 이게 에너지 정책의 가장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항상 아까 이제 식사하는 과정에서도 미수금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로워하지는 말아주시라. 저희가 산업부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가스공사가 또는 우리 천연가스 수급 정책이 수급 대응을 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가스공사가 이제 수급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항상 어떤 프레임으로 진행을 해왔냐면 앞으로 향후 수요를 전망을 하고 그 수요의 전망도 사실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 전망의 어떤 이를테면 이제 수요 전망의 하한과 상한에 대한 전망을 하고 하한에서 이제 적정 부분을 이제 할인한 비중을 장기 계약으로 맺고 나머지 수요 변동은 현물로 대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다는 거죠. 창사 이래 지금까지 계속.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한과 하한이라는 거의 개념이 그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급 계획을 세울 때 기준 수요와 수급 관리 수요라는 이름 아래서 수급 전망을 하고 수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가스 시장 과장을 맡은 지 이제 채 1년이 됐는데 제가 있는 1년 동안에 기준 수요를 밑도는 경우도 관찰을 했고 또 수급 관리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도 관찰을 했습니다. 1년 사이에. 그 얘기는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과연 그런 시장이 본질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동안 가스공사 혼자만 이제 수급을 책임지고 있던 시장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들도 들어오는 측면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에너지 정책의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 부분 측면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런 특성이 과연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특히 최근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그런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 시장이 본질적으로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연 그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하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대응을 해왔던 아까 말씀드린 상한과 하한을 전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장기 물량을 도출하고 하는 방식의 프레임으로 과연 앞으로도 대응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앞에 발제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말씀해 주신 뭐 잉여 물량을 확보를 한다든지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물량들을 해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런 변동성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변동성의 진폭을 줄이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그 변동성을 플러스 방향의 변동성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플러스 방향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의 변동성도 이제 상정을 하고 그 변동성 자체의 절대값을 줄여나가기 위한 그런 이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고 나서 계속 이제 공사하고 이제 업무를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최소한 구매 전략에 있어서는 공사의 어떤 전문성, 자율성을 좀 최대한 보장을 해주자. 구매 물량의 산정이라든지 구매 시점의 어떤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사하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두 번째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미래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비록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글로벌 트렌드가 잠시 주춤하는 모양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이 천연가스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저탄소화를 위한 체계들이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각 그 천연가스 공급자가 얼마만큼의 메탄 배출을 하고 있는지 공급망에서 하는 부분들을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이니셔티브도 국제적으로 이제 지금 출범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주도로 천연가스 공급망에서 메탄 MMRV를 표준화하고 하자. 일단 표준화부터 이제 표준화하고 검증하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협의체도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런 체계들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바는 일종의 CBAM처럼 어떤 천연가스에 있어서도 천연가스 공급망에서도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가격을 매기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걸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런 국제적인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올 테고, 과연 그 세상이 도래했을 때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 우리의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해서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업계라든지 또는 우리 도시가스 업계하고도 같이 우리 천연가스 공급망에서 저탄소화라는 정말 그 근저에 흐르고 있는 이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선언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도시가스사들이 미국이나 텍사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 메탄을 실증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조류에 지나치게 뒤처져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이제 가스공사가 이제 일본 도시가스사들하고 같이 이제 뭐 그런 이메탄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자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진지하게 규모 있게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두 가지고요. 오늘 이제 토론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발제해주신 분들 항상 이제 자주 뵙는 분들이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해주신 거 잘 제가 귀담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또 더 이제 정부는 요즘 뭐 하고 있냐 하는 부분들 이제 말씀해주실 부분들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귀 기울여 경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마이크를 진행팀에 맡기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네, 열띤 토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이끌어주신 이종영 위원장님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광경택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3회 코가스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